부품심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든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부채도 많지 않고 물가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인플레를 만든 건 네.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공급망 문제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수요 측면의 문제는 사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급망 문제가 유독 이렇게 쉽게 해결 방안을 못 찾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이런 쪽에 있는 산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리서치한 거로만 이제 베이스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지금 이제 공급망 문제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수요하고 공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수요는 되게 약했고 공급이 많았었던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그래서 만성적으로 수요가 부족을 하니까 공급은 넘치고 그러면은 이제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게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너무 이례적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너무 강한 경기 부양을 하니까 수요가 폭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크게 높아지면 공급보다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이 잠시 이제 셧다운 됐었던 케이스들도 많고요. 그러면 공급보다 수요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올라갔으니까 공급망에서는 공급을 늘려가지고 수요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수요가 높아졌으면 바로 따라가면 되는데 생산 라인을 늘려서. 근데 지금 과연 이 생산 라인을 늘리는 게 맞냐?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10년 동안 불황을 겪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샤프를 만드는 사람인데 10년의 불황을 겪으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샤프를 어떤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쓰면서 와 인기가 폭발한 거죠. 다 이 샤프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샤프의 생산 라인을 10배로 늘려야 된다. 투자를 늘려야 돼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드디어 기회가 와가지고 이걸 10배로 늘리면 되는데 10배로 늘릴까라고 해서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 순간 친구가 전화한 거죠. 드라마 다음 주에 끝나.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늘릴까 말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개만 늘릴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수요가 튀어오르잖아요. 그럼 수요에 맞춰가지고 공급이 탄력적으로 뛰어올랐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근데 지금 어떻죠? 만성적인 불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점, 장기 불황을 거치면서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도 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이슈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공급망이라는 거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결국에는 전 세계 글로벌화가 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제 결국 그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체인이라는 건 어느 한쪽이 해결이 돼야지 뒤도 계속해서 이 플로우로 나가는데 어느 한쪽에서만 예를 들어서 딱 이 공급망에서 딱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이쪽 문제 하나 때문에 뒤쪽이 전부 진행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자체가 전 세계에 깔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델타 변이 이슈도 여기에 좀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랬던 거죠. 올해 상반기를 한번 보시면 올해 초에 미국이 백신 보급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됐죠. 미국이랑 유럽 쪽에 선진국들은 백신 보급이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신흥국은 백신 보급이 많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백신 보급이 안 된 신흥국에서 코로나 위기가 좀 더 강했었던 거고 거기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델타 변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신흥국들이 힘들어지니까 베트남 셧다운되고 인도네시아 이런 전 세계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일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다 셧다운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부품을 구하지 못하면 공급망 전체가 멈춰서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진국에서 보건에 있어서도 백신도 선진국이 독점하려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게 공급망의 문제를 만들고 그게 되려 선진국의 물가 상승으로 선진국의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이제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급망의 문제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이게 뭐 물류가 막혀서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보건의 위기하고 국제적인 공조, 그 다음에 성장의 불균형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맞물려 있는 이슈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구인난 현상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뭐 실업수당도 많이 지급이 됐고 뭐 영국은 트럭 기사들을 못 구해가지고 물건이 배송이 안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뭐
공급망 문제, 뭐 이제 구인난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의 이런 공조가 붕괴된 부분이 언제쯤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를 예단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이제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내면에서는 이제 뒤에서는 이제 윈윈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나 이런 걸 윈윈하는 방법을 좀 찾고 있죠. 그리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건 우리한테도 부담이다. 물론 그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외교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욕구는 당연히 있겠지만 천연가스 공급을 늘릴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시장도 좀 돌아섰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국제적인 공조라는 거는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국제적인 공조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조금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G20에서 8월달 G20에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G20 보건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백신의 보급도 신흥국에도 빨리빨리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신흥국에도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흥국의 경제가 멈춰서는 게 결국에는 선진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이 영향에 대해서 이거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도 이제 그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디지털세 얘기도 있지만은 또 신흥국들이나 이런 쪽의 상황을 감안을 해가지고 너무 빠른 경기 부양의 회수 이건 좀 경계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같이 좀 나오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확실히 과거 테이퍼링 시기와 비교하면 뭐 연준이 뭐 신흥국 사정 좀 고려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견까지 나왔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국제공조에 대한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또 기업들은 당장 10년 동안 불황이 겪었으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샤프를 많이 만들어내기보다 네. 샤프를 비싸게 팔자 있는 샤프를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 하는 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겪으면서 신흥국들의 경기 둔화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선진국에도 부메랑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너네 다 죽어도 돼. 이거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들을 좀 고민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예,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예. 깨달은 예. 거군요. 그러면 중장기 인플레이션 말고도 사실 최근 일각에서는 뭐 기름값이 하도 오르다 보니까 어느 분들은 뭐 슬로우 플레이션이다, 그린 인플레이션이다 말씀하시면서 최악의 경우 뭐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다는 뭐 경고도 하시는데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의 그럼 근거는 좀 뭐 빈약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성장세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미국 성장이 3%가 넘는다라고 하면 올해가 5%였는데 내년이 3%면 올해 6%였는데 내년 3%면 반토막이냐? 성장이 위축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3% 성장이면 미국 세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작은 게 아닌가. 이게 올해를 보다 보니까 이제 눈이 높아져가지고 이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정도 성장도 스태그플레이션이었던 지난 70년대를 보면 마이너스 성장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성장세가 주춤해진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길어진다는 게 2번 이렇게 보는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다의 논쟁의 핵심은 지금 현재 이 상황만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실제 이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가 상승세가 언제 잡히게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가 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은 별로 없고 성장 사이드가 70년대하고는 비교하지 마라. 이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기업 실적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지금 미국 소비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할 때 보면은 미국 소비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요가 위축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가 위축되는 모습은 사실은 보이질 않으니까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연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내깔려 놔둔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최악의 경우 만성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인플레이션이 진짜 더 길어지는 인플레이션 이제 이렇게는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연준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미 시작을 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만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쭙고 싶었는데 사실 오늘 밤에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컨센서스로만 따지면 이제 저 직전 분기 직전 분기 대비 이제 2.6% 성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투자자분들이 주목하시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또 생각보다 가파르게 좀 축소되고 있어가지고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이제
슬슬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기도나 정말 어떻게 가능성을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결국에는 오늘 이제 GDP는 3분기 GDP가 나오는 네. 거고요. 지금 전망이 4분기 GDP 전망도 조금은 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사이드에서의 소비도 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지난 9월달에 그 FOMC가 끝나고 예측치를 발표를 해요. 근데 연말까지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췄어요. 다만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낮추면서 내년 상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라드 총재가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도 델타 변이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소비가 그래서 지금의 성장이 사라진 게 아니다. 이 성장이 사라졌다라면 되게 문제가 되는 건데 성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게 델타 변이가 끝나는 내년 정도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분기, 4분기에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좀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장이라는 게 1분기, 2분기에 워낙에 높아졌잖아요. 워낙에 높아졌던 성장에 대비해가지고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결국 뭐 델타 변이 완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유독 그 미국도 지금 증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3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또 실적이 나쁘지 않게 지금 S&P 500 기업 기준으로 네.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증시 주식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기업의 이익 사이클 관련해서 한번 네. 이게 뭐 대형주랑 뭐 좀 중소형주가 좀 엇갈리는 가능성이 나올지 않지 아니면 뭐 말씀 좀 계속 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물가와 금리가 좀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높아지는 네. 상승 시기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제 유망 주식에 네네. 뭐 이걸 탐색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좀 이런 측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9월달 정도에 아마 투자자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어떤 케이스였냐면 보통 주가가 뛰면 금리가 내려가거나 보통 이랬는데 주가가 주저앉으면 금리가 내려가고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제 지난 9월달에는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읽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성장이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주식 깨지는데 물가가 올라오니까 채권도 깨져요. 그럼 주식 채권 분산 투자를 한 게 완전히 그야말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권이 깨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오르면서 채권이 깨진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더 많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채권 안 사. 이거죠. 왜냐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더 높으니까요. 그러면 주식 채권 전부 다 어려워지고 금리도 뛰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직관적으로만 아이디어를 봐도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거나 물가가 오르는 걸 견뎌낼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그런 국가들을 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14년도에 테이퍼링을 할 때도 보면 물론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에 전 세계가 벗어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충격을 더 받은 나라하고 덜 받은 나라는 분명히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흥국이 충격을 좀 강하게 받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이런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신흥국 대비해서 선진국은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충격을 크게 받았던 적은 있지만 신흥국에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편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성장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미국 중심만 좋고 나머지는 다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일종의 성장에 대한 차별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채도 많지 않고 차별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면서 물가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쪽에서 좀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 채권을 분산 투자했었을 때 어려워지는 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식 채권 이외에 있는 대안 자산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